새벽 3시 추석날 혼자 남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8배 남편을 잃고 5살 아들 하나 품에 안고 야식집을 시작했던 그날부터 30년. 기름 냄새가 온몸에 벨 때까지, 손가락 끝이 화상으로 얼룩질 때까지 매일 밤 철판 앞에서 싸워왔습니다. 아들은 이제 의사가 되었고 좋은 집안 며느리를 얻었어요. 성공했죠.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장인 어른 댁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또다시 혼자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28이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말이에요. 그해 겨울 병원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하얀 국화꽃 향기와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제 품에 안겨서 아빠를 찾는 5살 민수의 울음소리.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감이란, 남편이 늘 앉아있던 안방구석 책상, 그가 입던 옷들이 걸린 옷장, 심지어 그가 쓰던 칫솔까지도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정작 사람만 없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를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아있는데 냉장고 안에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더 이상 먹을 사람이 없는 김치를 보니까 와락 눈물이 쏟아졌어요. 울고 있는데 민수가 잠결에 깨서 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빠가 울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남겨놓은 돈이 있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집도 전세였고 저는 결혼 전에 잠깐 회사에 다닌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일 경험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막막하기만 했어요. 학력도 고졸이고 경력도 없는 28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야식집을 하는 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야식 장사가 손님만 꾸준히 오면 나쁘지 않다고. 특히 대학가 근처에서 하면 밤늦게 배고픈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기름 냄새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을 안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임대료가 싼 구석진 상가를 찾아다녔어요.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아줌마, 장사해 본 적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야식집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중고 철판과 기름솥, 낡은 냉장고를 들여놓았어요. 벽도 직접 페인트 칠하고 테이블과 의자도 중고로 사서 정리했어요. 가게 이름은 민순의 야식으로 정했어요. 아들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는데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개업 첫날 밤, 철판 위에서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청춘이 여기서 사라질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 그 아이가 제게는 전부였으니까. 첫 손님이 왔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학생 2명이었는데 라면과 김밥을 주문했어요. 손이 떨려서 라면을 제대로 끓이지도 못했는데 다행히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줬어요. 그날 밤 매출이 3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돈이라서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든 민수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워낼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시간이 흘러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을 영어 학원, 수학 학원에 보내는데 저는 형편이 안 되어서 한 곳도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야식집 일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다 보니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숙제도 혼자 하고 저녁도 제가 미리 해놓은 반찬으로 때우고 가끔 다른 엄마들이 아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영어 시작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수학은 선행학습이 필수예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민수는 제 걱정과는 달리 공부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야식집 일을 마치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가면 민수의 방에는 여전히 형광등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민수야, 왜 안 자고 있니? 엄마, 숙제하고 있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싸구려 스탠드 하나 달랑 켜놓고 교과서랑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환한 불빛 아래서 과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데 우리 민수는 혼자서 낡은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가 돈을 더 벌면 학원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러면 민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어요. 학원 한 번 안 다녔는데도 반에서 늘 1등, 2등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담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 어머니,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말이에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영어 회화 학원, 수학선 행학습, 과학실험 교실까지 다니는데 민수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혼자 공부했어요. 가끔 제가 야식집에서 일하고 있으면 민수가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엄마, 저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어둡지 않나? 집에서 해라. 도서관이 더 조용해서 집중이 잘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메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하면서도 짠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엄마,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어느 날 민수가 불쑥 말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의대요? 우리 형편에?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엄마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그날부터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1시까지 야식집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보면 민수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 3시, 4시까지도 공부하는 날이 많았어요. 민수야, 몸 상하겠다. 좀 쉬어라. 괜찮아요, 엄마.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식집 메뉴도 늘리고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새벽까지 가게를 열어놓았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배달도 해주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손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옷에는 항상 음식 냄새가 벨 정도였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민수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공부하다가도 가끔 나와서 말하곤 했어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갚아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던 그 긴 시간들. 민수는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의 한 명문대 의과대학이었어요. 엄마, 저기 붙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까?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고요. 합격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저도 민수도 예민해졌어요. 그날 새벽 야식집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직 안 잤니? 엄마, 1시간 후에 발표나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발표 시간은 6시. 저도 같이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 1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계속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저는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곳에 붙게 해달라고. 6시가 되어서 민수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뜨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엄마!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화면을 보니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난 10몇 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기름 냄새 속에서 보낸 밤들, 손님 없는 날의 걱정들, 학원비 없어서 미안했던 마음들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고생 갚아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왔고 야식집 단골 손님들도 와서 축하해 줬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의대 붙었다면서요?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어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아들이 효자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해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단둘이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민수야, 정말 고생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더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는 엄마 걱정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네, 엄마. 꼭 훌륭한 의사가 돼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약속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대학에 들어간 민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장학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오면서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이거 좀 쓰세요. 이게 뭐니? 과외비예요. 많지는 않지만요.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 민수야. 이건 네가 써야지. 내 용돈인데. 저는 충분해요. 엄마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아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그때부터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와서 용돈을 드렸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과외 학생이 더 늘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가져다 주었어요. 엄마, 야식집 일 좀 줄이세요.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다. 엄마는 일하는 게 습관이 됐어. 그래도 몸 관리하세요. 제가 의사 되면 엄마부터 먼저 검진해 드릴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 잘 키웠구나 싶었거든요. 민수는 대학 생활도 성실하게 했어요.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교수님들한테도 인정받았어요. 가끔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저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는 야식집에서 일하느라 항상 손에 기름 냄새가 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민수가 워낙 자랑스럽게 소개해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 제 어머니예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민수가 그렇게 소개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저를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봐주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민수 학생이 이렇게 성실한 게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수는 의대 공부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거나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어려워하는데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해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릴 때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그때는 학원도 못 보내줘서 미안했는데 오히려 그게 약이 됐나 봐요. 대학 6학년이 지나고 민수는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 아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의사가 됐네요. 그래,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인턴 생활은 정말 힘들었나 봐요. 민수가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밤새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견딜만 하니? 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지쳐서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 버리는 날도 있었어요. 레지던트 과정은 더 힘들었어요. 민수는 재활학과를 선택했어요. 왜 재활의학과로 정했니?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응급 상황이 적어서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민수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레지던트 4년 과정도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여전히 야식집을 했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들이 의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민수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정말 고생했다, 아들아. 그날 밤 둘이서 조용히 술 한잔을 했어요.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워낙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 도움받으면서 공부했는데 저는 엄마 혼자서 뒷바라지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 컸구나.
이제는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민수가 전문의가 된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정식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고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건 뭐니? 첫 월급이에요. 엄마가 받으세요. 아니야, 내가 써라. 이제 독립해야지. 엄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그날 받은 돈은 100만 원이었어요. 아들의 첫 월급에서 나온 그 돈을 받으며 정말 울컥했어요. 30년 동안 야식집에서 하루하루 악착같이 벌었던 돈들.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을 아들이 한 달 만에 벌어서 가져다 주다니. 정말 세상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전문의로 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소개? 누가? 병원 선배 의사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괜찮은 분 같아요. 사실 저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30이 넘은 아들이 결혼 생각을 안 할 리 없잖아요. 어떤 집 딸이니? 아버지가 회사 운영하시고 집안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민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후에 민수가 그 여자분을 데려왔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다르더라고요. 옷차림부터가 고급스러웠어요. 브랜드 가방에 예쁜 구두, 심지어 손목시계도 비싸 보였어요. 말씨도 정중하고 교양 있게 들렸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입니다. 그래, 반갑다. 많이 들었어.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수진이는 저희 집을 둘러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했어요.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들, 부엌에 싸구려 그릇들을 보는 표정이 미묘했어요. 물론 내색은 안 했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이네 집은 어떤 곳이니? 좋아요. 아버님이 건설회사 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형님은 검사이고요. 검사요? 순간 움찔했어요. 그 집안에서 보기에 야식집 하는 저는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요. 수진이는 뭘 하니?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과연 그런 집안의 며느리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에 수진이네 집안에서 정식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상견례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날까지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뭘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국 평소보다 조금 나은 옷을 입고 갔는데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것도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니 거실이 저희 집보다 몇 배는 커 보였어요. 가구도 비싸 보였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뭔가 고급스러웠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도 수진이 못지않게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반갑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견례 자리가 시작되었는데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수진이 아버지는 과묵한 편이었지만 민수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참 좋죠. 안정적이고. 네, 그래도 아직 배울 게 많다고 하네요. 수진이 어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디 살고 있는지, 무슨 일 하는지, 민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했지만 야식집 한다고 말할 때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렇군요. 혼자서 아드님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정중한 말이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혼집도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요.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큰 사위는 검사, 작은 사위는 의사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위축되었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저 집안은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어봤어요. 어머님들 어떠셨어요? 좋은 분들 같더라. 수진이도 예쁘고. 다행이네요. 저도 긴장했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은 좀 달랐어요. 과연 내가 저 집안에 끼어들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민수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저는 민수 정도 옷과 간단한 예물 정도만 준비했는데 그것도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털어서 마련한 거였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부담감이 커졌어요. 특히 하객 명단을 정리할 때 더욱 그랬어요. 수진이네는 하객이 200명이 넘었는데 저는 고작 30명 정도였어요. 야식집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 몇 분, 민수 친구들 가족 정도가 전부였어요. 엄마, 하객 수는 상관없어요. 민수가 위로해 주었지만 괜히 민망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갔어요. 그래도 수진이 어머니와 나란히 서니까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맞춤 한복에 비싼 액세서리까지 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것보다도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하얀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와 나란히 서 있는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겨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피로연 자리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진이네 친척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신랑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작은 음식점을 해요. 힘드시겠네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반면에 민수 쪽 하객들은 저를 정말 대견해 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의사 아들 둔 어머니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민수와 수진이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분당의 새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수진이네에서 마련해준 그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 집들이에 초대받아서 가봤는데 저희 집보다 몇 배는 넓고 깨끗했어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모든 게 새 것이었고요. 어머님, 어떠세요? 정말 좋다. 수진이 복 많은 것 같네. 그렇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이런 곳에서 살게 되는구나. 정말 출세했구나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 더욱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민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집에 왔는데 이제는 그럴 일도 없겠구나 싶어서요. 결혼 후 첫 몇 개월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민수가 가끔씩 집에 와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용돈도 챙겨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그 어색함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수진아, 편하게 생각해라.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수진이는 항상 조심스러워했어요. 소파에 앉을 때도 살금살금, 뭔가를 만질 때도 조심스럽게. 마치 불편한 곳에 억지로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말도 많지 않았고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마워. 이런 정도의 대화가 전부였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야식집에서 일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더욱 어색해졌어요. 수진아, 우리 가게 음식 한번 먹어봐라. 맛있다고 소문났거든. 네, 기회 되면요. 하지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민수가 가끔 혼자 오기는 했지만 수진이는 야식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야식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 일해온 곳인데 한 번쯤은 와서 구경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한테 전화하면 가끔 수진이가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색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민수 있니? 아, 어머님, 잠깐만요. 민수 오빠 불러드릴게요. 항상 어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왜인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다른 며느리들을 보면 어머니라고 부르던데 수진이는 계속 어머님이더라고요. 작은 차이 같지만 왠지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점점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전에는 민수한테 자주 전화했는데 이제는 혹시 수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민수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수진이가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괜찮다. 억지로 친해질 필요는 없어.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내 아들의 아내인데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이도 나름 어려워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첫 해가 지나갔어요.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을 때의 일이에요. 원래는 명절이면 민수와 함께 차례도 지내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장인 어른 댁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괜찮다.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아. 그렇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어요. 결혼하면 명절마다 양쪽 집을 다 가는 게 보통인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마 수진이 내에서 먼저 오라고 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민수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추석 당일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야식집도 문을 닫았고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서 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시부모님을 위한 상이었는데 혼자 하니까 왠지 쓸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민수와 함께 했는데 절을 하면서 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의사도 되고 결혼도 잘했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저 고요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오후에는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더욱 외로워졌어요. 저녁 무렵에 민수한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있어. 너희는 어때? 좋아요. 장인 어른 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다. 오랜만에 푹 쉬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민수와 단둘이 살면서 이렇게 명절을 혼자 보낸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민수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가 있어야 명절도 명절 같았고 집도 집 같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모든 게 허전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울었어요. 이게 앞으로 제가 보낼 명절들의 모습인가 싶어서요. 민수도 이제 자기 가정이 생겼으니까 저보다는 장인 어른 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때는 동네가 다 알던 똑똑한 우리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민수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명절은 대부분 장인 어른 댁에서 보내고 가끔 저를 찾아와도 수진이는 여전히 어색해 했고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지우를 안고 있는데 25년 전 어린 민수를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작고 소중했는데 이제는 아이 아빠가 되었네요. 하지만 손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육아를 거의 혼자 하려고 했고 수진이 어머니가 자주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저는 가끔 선물을 사다 주거나 민수가 부탁할 때만 잠깐 봐주는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을 보면 손주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어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친정어머니가 더 편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수진이 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대신 저는 제 방식대로 민수 가족을 지원했어요. 야식집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지우 용품을 사다 주기도 하고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족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민수,
예쁜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 그리고 작고 사랑스러운 지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민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8배 과부가 되어서 어린 아들 하나 품에 안고 야식집을 시작했던 그 절망적이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구나 싶었어요.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커요. 민수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민수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려고 해요. 야식집 일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행도 가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민수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제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30년 넘게 민수만 생각하며 살아온 제가 갑자기 변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며칠 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요. 야식만 만들다가 이제는 다른 요리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에 갔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외로움이 조금 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더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야식집도 조금씩 정리해갈 계획이에요.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수도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제가 무리해서 일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갑자기 그만두지는 못하겠어요. 단골 손님들도 있고 야식집이 저에게는 인생의 큰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줄여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늘은 지우의 첫돌이에요. 민수가 초대해줘서 돌잔치에 참석했어요. 수진이네 식구들, 민수 친구들, 그리고 병원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우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걸어 다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지우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지우도 저를 할머니로 기억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나긴 여행이었어요. 28배 홀로 남아서 시작한 이 긴 여행이 때로는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민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좋은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요. 오늘 밤 야식집에서 마지막 장사를 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인사를 해줬어요.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드님 덕분에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그동안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동안 이 작은 가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민수를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혼자 가게를 정리하는데 문득 첫날이 생각났어요. 철판 위에서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내 청춘이 여기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정말 그랬어요. 제 청춘은 여기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청춘이 있었기에 민수의 미래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어느새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얼굴에는 주름도 깊어졌어요. 손에는 아직도 기름 냄새가 배어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증거예요. 민수를 키우기 위해 흘린 땀의 흔적들, 사랑의 증거들이에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요리 교실도 계속 다니고 여행도 가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민수 가족을 만나서 할머니 역할도 하고요. 더 이상 민수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오늘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 큰 게 실감났어요. 이제는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이 되었구나.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었구나 싶어서요. 민수가 행복하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빛은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기름 냄새와 눈물 사이에서 보낸 30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민수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20년을 위해서 오늘 밤 저는 깊이 잠들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말이에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길 바라요.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이 결국은 빛을 발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안녕히 계세요.